여기 한국을 15년째 지켜보던 미국 방산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는 최근 한국이 보여준 모습에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는데요. 미국도 중국도 실패한 그 일을 한국이 단 3년 만에 해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국 군부는 지금 대혼란에 빠져 있고 전 세계 무기 시장이 뒤집어졌다고 하는데요. 대체 한국이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이런 난리가 났을까요? 그 아침을 아직도 기억해요. 뉴스가 터졌을 때 말이죠. 근접 방어무기 체계를 15년 동안 연구해온 방위 시스템 엔지니어로서 저는 모든 걸 다 봤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이 시 위주의로 이룬 성과는 저를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불가능한 일을 해냈군. 저는 책상 위의 정보 보고서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우리는 그들의 성공적인 실사격 시험 소식을 들었었죠. 표준적인 절차라고 생각했어요.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 이정표 이후 양산을 생각하기까지 추가로 23년이 걸리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그들은 이미 전체 생산시설을 구축해 놓았더군요. 개발 완료는 단순히 가까운 게 아니라 사실상 끝나 있었습니다. 이 폭로는 우리 업계를 벼락처럼 강타했어요. 우리 분야에서 국산시 위주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해군 방어 기술의 성배로 여겨졌죠. 미국인들, 스위스인들, 독일인들이 모두 버전을 만들었지만 아무도 완전한 기술적 독립을 달성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국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수십 년 동안 못한 일을 3년 만에 해내고 있었죠. 제 사무실 창문 밖을 바라보며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생각해 봤어요. 시 위즈는 그냥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배를 들어오는 미사일과 항공기로부터 보호하는 마지막 방어선이었어요. 초당 75발을 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인간의 반응 속도를 훨씬 뛰어넘는 정밀도가 필요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외국 기술에 의존했었습니다. 제 책상 위의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어요. 한국의 성공 비결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들은 단순히 외국 시스템을 복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자신들만의 것을 만들었더군요. 레이더 추적 시스템부터 화력 제어 알고리즘까지 모든 것이 국내에서 개발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했을까? 제가 큰 소리로 물었죠. 답은 보고서의 다음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민간 부문의 전문 지식을 활용했더군요. 그들의 조선산업, 전자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 이 모든 것이 함께 모여 완벽한 폭풍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부분은 그들의 시험 접근법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개발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은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시험하고 실패하고 다시 설계하고 다시 시험해요. 이 과정이 몇 년씩 걸리죠. 한국인들은 다르게 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시뮬레이션과 실제 시험을 동시에 진행했답니다. 가상 환경에서 문제를 발견하면 실제 하드웨어에서 즉시 수정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동료들과 회의를 했어요. 방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죠. 우리 모두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해군 전력의 균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건 단순한 기술 성과가 아니야. 선임 분석가인 존슨이 말했어요. 이건 전략적 게임 체인저야. 그가 맞았습니다. 시 위즈이는 단순한 방어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한국이 이제 첨단 방위 기술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다는 성명서였죠. 그들은 더 이상 보호를 위해 다른 나라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보고서는 더 놀라운 세부 사항들을 담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은 기존 시 위즈보다 30% 더 빠른 반응 시간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정확도는 15% 향상되었고요. 하지만 진짜 혁신은 인공지능 통합에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여러 위협을 동시에 추적하고 교전할 수 있는 학습 알고리즘을 개발했더군요. 저는 기술 사양을 계속 읽어나갔어요. 각 줄이 저를 더욱 놀라게 했죠. 그들은 심지어 유지보수 문제도 해결했더라고요. 전통적인 시스템은 정기적인 점검을 위해 전문가가 필요했어요. 시 위즈이는 자가진단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스스로 감지하고 일부 경우에는 스스로 수리할 수도 있었어요.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어, 제가 말했죠. 그날 저녁 집으로 운전하면서 이 모든 것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어요. 한국의 성취는 단순히 그들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방위 기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작고 민첩한 국가들이 거대 강국들보다 빠르게 혁신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죠. 다음 날 더 많은 정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이미 여러 국가로부터 관심 표명을 받고 있었답니다. 독립적인 방어 능력을 원하는 나라들이 줄을 서고 있었죠. 가격도 경쟁력이 있었어요. 서구 대안들보다 40% 저렴했거든요. 하지만 정말로 저를 사로잡은 것은 개발 일정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했는지 이해하기 위해 타임라인을 다시 살펴봤죠. 2021년에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2022년까지 그들은 작동하는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3년에는 해상시험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2024년에 그들은 양산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불가능해 제가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바로 제 앞에 있었죠. 이야기는 한국이 처음에 어떻게 큰 회의론에 직면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들이 그렇게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 수 없을 거라고 말했었죠. 일부는 그들이 외국 기술을 몰래 복사하고 있을 거라고 의심했었습니다. 하지만 독립적인 검증으로 모든 것이 정말로 국산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제가 계속 읽어나가면서 한 가지가 분명해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결단력, 혁신, 그리고 전략적 사고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한국은 해군 방어에서 중요한 격차를 확인하고 그것을 메우기로 결정했죠. 그들은 단지 그것을 메운 게 아니라 그들은 새로운 표준을 설정했더군요. 그 주의 나머지 기간 동안 방위 커뮤니티는 떠들썩했어요. 회의가 소집되었고 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며 전략이 재평가되었죠. 모두가 같은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게임이 바뀌었다는 것을요. 저에게 있어서 이것은 개인적인 계시였어요. 15년 동안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저는 특정한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었죠. 혁신은 느리고 점진적이라고요. 주요 돌파구는 드물다고요. 한국이 그 모든 과정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뒤돌아보면 징조들이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 부문은 수년간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죠. 그들의 조선소는 세계 최고였고요. 그들의 전자회사들은 글로벌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이 모든 것이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놓쳤어요. 그 첫 번째 장이 끝나갈 무렵 저는 우리가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시위즈이는 시작에 불과했죠. 만약 한국이 이것을 할 수 있다면 그들은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질문들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저를 괴롭힐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단지 경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불가능을 달성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매일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기술 명세서를 분석하면서 그들의 접근 방식이 얼마나 뛰어난지 점점 더 명확해졌어요. 시위즈이는 단순한 복사품이 아니었죠. 이것은 근접 방어 무기 체계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상상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목표물을 찾아내는데 레이더를 사용하고 그 다음 엄청나게 빠른 화력으로 공격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기존 시스템과의 유사점은 거기서 끝이었죠. 설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정말 놀라웠습니다. 처음 만든 시제품은 사다리꼴 모양의 포탑을 가지고 있었고 전자광학 센서는 총열 위에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최종 버전은 어땠을까요? 완전히 바뀌었더군요. 그들은 포탑을 여러 면을 가진 모양으로 다시 만들어서 스텔스 성능을 훨씬 좋게 만들었습니다. 센서는 어깨 부분으로 옮겨졌는데 이건 정말 천재적인 아이디어였죠. 사격할 때 생기는 진동이 센서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된 거예요. 나는 동료들과의 회의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파편 탄약 기술이 정말 혁명적이에요. 우리가 쓰던 자기 신관 시스템과는 달리 한국 사람들은 약실에서 프로그래밍하는 타이밍 시스템을 개발했죠. 각 탄 안에는 150개의 텅스텐 파편이 들어있어서 60m 너비까지 치명적인 구름을 만들어냈어요. 드론 때 같은 현대적인 위협에 대해서는 정말 무시무시하게 효과적이었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놀라웠어요. 심지어 바깥쪽 손잡이도 접을 수 있게 만들어서 레이더에 잡힐 가능성을 줄이면서도 정비하기는 더 쉽게 만들었죠. 모든 부분에서 단순히 기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해상 전투의 현실을 이해하는 엔지니어들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책상에 앉아서 그들이 만든 것의 진짜 의미를 생각해 봤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죠. 이건 한 나라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나는 혼잣말을 했죠. 창밖을 보니 저녁해가 지고 있었는데 붉은 빛이 사무실 벽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는지 상상해 봤습니다. 아마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일했겠죠. 실패도 많이 했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가장 인상적인 건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설계를 조금씩 개선하는 데 집중했죠.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고 물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냉각 시스템을 보세요. 우리는 복잡한 액체 냉각 시스템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공기 냉각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증명했죠. 어떻게요? 총열 디자인을 완전히 바꿔서 열이 더 효율적으로 빠져나가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혁신은 탄약 공급 시스템이었어요. 기존 시스템들은 복잡한 체인 방식을 사용했죠. 하지만 시위즈이는 드럼 매거진을 사용했습니다. 더 간단하고 더 빠르고 정비하기도 쉬웠어요. 이건 단순함의 아름다움이에요. 나는 팀원들에게 말했죠.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간단하면서도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거죠. 사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해결책이 우리 모두의 눈에 띄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게 진정한 혁신의 본질이었습니다. 명백해 보이는 것도 누군가 먼저 생각해내기 전까지는 전혀 명백하지 않죠. 나는 한국의 방산산업이 어떻게 이 정도까지 발전했는지 궁금해졌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들은 대부분의 무기를 수입에 의존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만든 무기를 다른 나라들이 사고 싶어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비전의 문제였죠. 누군가가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저녁이 깊어지면서 나는 여전히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각 페이지가 새로운 놀라움을 가져다 줬죠.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설계했는지 놀라웠습니다. 이건 게임 체인저예요. 나는 마침내 결론을 내렸죠. 이 시스템은 단순히 배를 보호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이건 해상 전투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꿀 거였습니다. 특히 드론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이 인상적이었어요. 미래의 전장은 드론으로 가득 찰 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죠. 하지만 효과적인 대응책을 만드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시 위즈이는 그 답을 제시했어요. 나는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어딘가에서 아마도 한국의 어느 연구실에서 엔지니어들이 다음 혁신을 위해 일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도 더 노력해야 해요.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경쟁은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건 모두에게 좋은 일이었죠. 기술 명세서를 다시 한번 훑어봤어요. 숫자와 도표 너머에 나는 인간의 창의성과 결단력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었죠. 베이징에서 들려온 소식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그곳에 있는 제 연락책들이 전해준 이야기는 믿기 힘든 충격과 공황 상태의 혼합이었죠. 중국은 수년간 자체적인 시 위즈 시스템 개발에 매달려왔습니다. 타이프 730과 타이프 1130 프로젝트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죠. 하지만 그 결과는요. 한마디로 창피한 수준이었답니다. 저는 타이프 732 오작동하는 유출 영상을 본 적이 있었어요. 포탑이 미친 듯이 회전하면서 총알을 지면에 뿌려대고 기술자들이 혼비백산에 도망가는 장면이었죠. 한 중국 엔지니어가 학회에서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는 포기했어요. 성능 요구사항이 너무 복잡해서 도저히 맞출 수가 없더군요. 그들의 타이프 1130은 더 많은 포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탐지 능력에서는 별다른 향상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네덜란드의 골키퍼 시스템을 불법 복제한 것이라는 의혹이 널리 퍼져 있었죠. 하지만 그 복제마저도 실패했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들의 최신 항공모함에는 여전히 구형 타이프 730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개선된 버전을 단순히 믿지 못했던 거죠. 이제 한국이 자신들이 실패한 곳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중국 국방당국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한국과의 경쟁에서 국방 수출 시장을 잃었고 이번 건은 특히나 뼈아팠죠. 진정으로 독립적인 시 위즈 시스템의 해외 수출 잠재력은 어마어마했으니까요. 제가 상하이에 있는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어요. 우리는 10년을 허비했어.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죠. 기술적 돌파구를 찾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미국 시스템을 역설계하려고만 했던 거야. 그리고 그마저도 실패했고. 중국의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되었던 거예요. 그들은 항상 다른 나라의 성공을 복제하려고만 했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대신에요. 한국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이 그들을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답니다. 베이징의 한 고위 관리가 비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우리는 한국이 단순히 미국 기술을 개선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들은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꿔버렸지. 그의 말에는 존경심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죠. 중국 해군 내부에서는 책임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년간 타이프 1132 세계 최고라고 주장해온 제독들이 이제는 변명거리를 찾느라 바빴어요. 젊은 장교들은 한국 시스템을 연구하자고 주장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상부에서는 이를 거부했죠. 더 큰 문제는 국제시장에서의 영향이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개발도상국들에게 무기를 판매해왔어요. 하지만 이제 구매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죠. 왜 중국 자체 항공모함에는 구형 시스템을 쓰면서 우리에게는 신형을 팔려고 하는가? 라고요. 파키스탄 해군 대표단이 베이징 방문을 취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대신 그들은 서울로 향했죠. 방글라데시와 미얀마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무기 수출 담당자들에게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였어요. 제가 중국 국방산업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들과 함께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 저는 그들의 야심찬 계획에 감탄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했어요. 그들은 혁신보다는 모방에 의존했고 품질보다는 양을 중시했답니다.
한 중국 엔지니어가 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던 말이 기억나요. 우리는 겉모습은 똑같이 만들 수 있어. 하지만 내부의 정교한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은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더라고. 그것이 바로 중국 방산업계의 아킬레스건이었죠. 이제 중국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인정하고 구매를 시도할 것인가? 아니면 자존심을 지키며 계속 실패한 프로젝트에 매달릴 것인가? 두 선택지 모두 그들에게는 쓴 약이었어요. 흥미로운 것은 중국 내부의 반응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젊은 세대의 엔지니어들과 군 장교들은 한국의 성공에서 배우자고 주장했죠. 하지만 9세대 지도부는 여전히 중국식 해결책을 고집했어요. 이런 세대 간 갈등이 그들의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답니다. 상하이의 한방산 전시회에서 만난 중국 해군 대령이 저에게 속삭였어요. 우리 상부는 현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아. 하지만 현장에 우리는 알고 있지. 한국이 진짜를 만들었다는 걸. 그의 눈에는 부러움이 가득했죠. 중국의 이런 혼란은 단순히 하나의 무기 체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더 큰 문제의 상징이었어요. 그들이 추구해온 빠른 추격 전략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죠. 진정한 혁신 없이는 세계 최고가 될 수 없다는 뼈아픈 교훈이었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시설을 방문했을 때 저는 그들의 야심찬 규모를 실감했어요. 물론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방문했죠. 그들이 구축한 통합대량 생산시설은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스템 조립, 테스트, 생산이 모두 한 지붕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시설 책임자가 설명했죠. 방위산업 생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어요. 처음 주문은 4,500억 원의 10대였지만 생산 능력은 그보다 훨씬 컸습니다. 대규모 수출 기회를 분명히 계획하고 있었어요. 생산 일정은 기존 상식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2022년 프로젝트 시작부터 생산시설 완공까지 단 3년이었죠. 전례가 없는 속도였어요. 계약자 선정, 설계 최적화, 테스트, 시설 건설까지 모든 단계를 압축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요구사항을 논의하는 동안 한국은 해결책을 만들어냈죠. 저는 생산 라인을 따라 걸으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로봇팔들이 정밀하게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각 스테이션마다 작업자들이 태블릿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죠.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이 라인 하나로 한 달에 몇 대나 생산할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월 2대 수준이지만 내년에는 5대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담당자가 대답했어요. 수요가 늘어나면 라인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특히 인상적인 것은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각 부품이 조립될 때마다 자동으로 스캔되고 기록되었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알림이 뜨고 전체 생산 라인이 멈추기 전에 해결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완성품들은 충남급 호위함에 탑재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문서는 이미 빼곡히 차 있었죠. 새로운 구축함, 초계함, 심지어 드론 방어를 위한 지상기지 설치까지 다양했어요. 해외에서도 관심이 많아요. 수출 담당자가 귀띔해 주었습니다. 특히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적극적이죠. 우리 시스템의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니까요. 시스템의 다용도성과 한국이 외국 라이선스 제한 없이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 완벽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시스템은 수출할 때 원상국의 승인이 필요했지만 한국사는 그런 제약이 없었죠. 생산 현장을 둘러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무기 생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방위산업에서 독립적인 플레이어가 되는 순간이었죠.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준을 만들고 있죠. 실제로 하나의 접근 방식은 혁신적이었어요. 전통적인 방위산업체들이 하나의 제품을 개발하는데 10년 이상 걸리는 것과 달리 그들은 민간 기업의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실리콘밸리에 빨리 실패하고 빨리 배우기 철학을 방위산업에 적용한 거죠. 생산시설의 또 다른 특징은 유연성이었습니다. 같은 라인에서 해군용, 육군용, 공군용 버전을 모두 생산할 수 있었어요. 기본 플랫폼은 같지만 각 군의 요구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했죠. 모듈화가 핵심입니다. 설계팀장이 설명했어요. 레고 블록처럼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거나 뺄 수 있죠.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맞출 수 있어요. 이런 접근 방식은 수출 시장에서 큰 장점이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다른 요구사항과 예산이 있었는데 한국 시스템은 그에 맞게 조정할 수 있었죠. 저는 테스트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무향실에서 전자기 간섭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다른 쪽에서는 진동 테스트, 온도 테스트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죠. 우리는 실제 전장보다 더 혹독한 환경에서 테스트합니다. 품질 관리 책임자가 말했어요. 제품이 현장에 나가면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특히 인상적인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팀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프로그래머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있었죠.
매주 새로운 업데이트가 나왔고 시스템은 계속 똑똑해지고 있었어요. 하드웨어는 한번 만들면 바꾸기 어렵지만 소프트웨어는 계속 발전시킬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고객들은 항상 최신 버전을 사용할 수 있죠. 이런 지속적인 개선 방식은 전통적인 방위 산업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보통 무기 시스템은 한번 납품되면 10년, 20년 동안 그대로 사용되었죠. 하지만 한국 시스템은 스마트폰처럼 계속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생산혁명의 또 다른 측면은 공급망 관리였어요. 하나는 핵심 부품의 90% 이상을 국내에서 조달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생산과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했죠. 우리는 부품 하나하나까지 국산화했어요. 구매 담당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오히려 경쟁력이 되었죠.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기술력을 높였어요. 방위 산업의 성장이 전체 제조업의 발전으로 이어진 거죠.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고객지원센터였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이곳에서는 전 세계 고객들의 문의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제품을 파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센터장이 말했죠. 평생 파트너가 되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해 드립니다. 이런 종합적인 접근 방식이 한국 방위 산업의 경쟁력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생태계를 구축한 거였어요. 시설을 나오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요. 한국의 생산혁명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었죠. 방위 산업의 판도가 바뀌고 있었고 한국이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시설을 방문했을 때 저는 그들의 야심찬 규모를 실감했어요. 물론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방문했죠. 그들이 구축한 통합대량 생산시설은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스템 조립, 테스트, 생산이 모두 한 지붕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시설 책임자가 설명했죠. 방위산업 생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어요. 처음 주문은 4,500억 원의 10대였지만 생산 능력은 그보다 훨씬 컸습니다. 대규모 수출 기회를 분명히 계획하고 있었어요. 생산 일정은 기존 상식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2022년 프로젝트 시작부터 생산시설 완공까지 단 3년이었죠. 전례가 없는 속도였어요. 계약자 선정, 설계 최적화, 테스트, 시설 건설까지 모든 단계를 압축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요구사항을 논의하는 동안 한국은 해결책을 만들어냈죠. 저는 생산 라인을 따라 걸으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로봇팔들이 정밀하게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각 스테이션마다 작업자들이 태블릿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죠.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이 라인 하나로 한 달에 몇 대나 생산할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월 2대 수준이지만 내년에는 5대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담당자가 대답했어요. 수요가 늘어나면 라인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특히 인상적인 것은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각 부품이 조립될 때마다 자동으로 스캔되고 기록되었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알림이 뜨고 전체 생산 라인이 멈추기 전에 해결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완성품들은 충남급 호위함에 탑재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문서는 이미 빼곡히 차 있었죠. 새로운 구축함, 초계함, 심지어 드론 방어를 위한 지상기지 설치까지 다양했어요. 해외에서도 관심이 많아요. 수출 담당자가 귀띔해 주었습니다. 특히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적극적이죠. 우리 시스템의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니까요. 시스템의 다용도성과 한국이 외국 라이선스 제한 없이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 완벽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시스템은 수출할 때 원산국의 승인이 필요했지만 한국사는 그런 제약이 없었죠. 생산 현장을 둘러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무기 생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방위산업에서 독립적인 플레이어가 되는 순간이었죠.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준을 만들고 있죠. 실제로 하나의 접근 방식은 혁신적이었어요. 전통적인 방위산업체들이 하나의 제품을 개발하는데 10년 이상 걸리는 것과 달리 그들은 민간 기업의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실리콘밸리에 빨리 실패하고 빨리 배우기 철학을 방위산업에 적용한 거죠. 생산시설의 또 다른 특징은 유연성이었습니다. 같은 라인에서 해군용, 육군용, 공군용 버전을 모두 생산할 수 있었어요. 기본 플랫폼은 같지만 각 군의 요구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했죠. 모듈화가 핵심입니다. 설계팀장이 설명했어요. 레고 블록처럼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거나 뺄 수 있죠.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맞출 수 있어요. 이런 접근 방식은 수출 시장에서 큰 장점이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다른 요구사항과 예산이 있었는데 한국 시스템은 그에 맞게 조정할 수 있었죠. 저는 테스트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무향실에서 전자기 간섭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다른 쪽에서는 진동 테스트, 온도 테스트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죠. 우리는 실제 전장보다 더 혹독한 환경에서 테스트합니다. 품질 관리 책임자가 말했어요. 제품이 현장에 나가면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특히 인상적인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팀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프로그래머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있었죠. 매주 새로운 업데이트가 나왔고 시스템은 계속 똑똑해지고 있었어요. 하드웨어는 한번 만들면 바꾸기 어렵지만 소프트웨어는 계속 발전시킬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고객들은 항상 최신 버전을 사용할 수 있죠. 이런 지속적인 개선 방식은 전통적인 방위 산업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보통 무기 시스템은 한번 납품되면 10년, 20년 동안 그대로 사용되었죠. 하지만 한국 시스템은 스마트폰처럼 계속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생산혁명의 또 다른 측면은 공급망 관리였어요. 하나는 핵심 부품의 90% 이상을 국내에서 조달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생산과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했죠. 우리는 부품 하나하나까지 국산화했어요. 구매 담당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오히려 경쟁력이 되었죠.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기술력을 높였어요. 방위 산업의 성장이 전체 제조업의 발전으로 이어진 거죠.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고객지원센터였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이곳에서는 전 세계 고객들의 문의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제품을 파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센터장이 말했죠. 평생 파트너가 되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해 드립니다. 이런 종합적인 접근 방식이 한국 방위 산업의 경쟁력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생태계를 구축한 거였어요. 시설을 나오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요. 한국의 생산혁명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었죠. 방위 산업의 판도가 바뀌고 있었고 한국이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분석을 쓰고 있는 지금 첫 번째 시 위주 이 시스템들이 최종 테스트 단계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 영향은 이미 방위 산업 전체에 퍼지고 있죠. 한국은 집중적인 노력과 똑똑한 엔지니어링으로 가장 복잡한 무기 시스템도 독립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파편탄 기술은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어요. 드론대, 극초음속 미사일, 심지어 탄도, 미사일 위협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프로그래밍 가능한 공중폭발탄으로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죠. 텅스텐 파편들은 직격이 필요 없는 치명적인 구름을 만들어내더군요. 고속 표적에 대한 명중 확률이 엄청나게 향상되었답니다.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그들이 이룬 성과의 완전함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생산, 그리고 수출 능력의 전체 생태계를 만들어낸 것이죠. A사 레이더부터 사격 통제 시스템까지, 전자광학 센서부터 탄약 기술까지 한국은 모든 핵심 부품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게 되었어요. 작업장 안은 마치 벌집처럼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죠. 젊은 엔지니어들이 컴퓨터 화면 앞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기술자들이 정밀한 부품들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일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더군요. 이들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답니다. 중국의 반응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수년간 자신들의 방위 기술력을 자랑해왔던 그들은 한국이 자신들이 하지 못한 것을 해내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죠. 그들의 복사하고 개선하는 접근법은 현대 CIWS 요구사항의 복잡성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근본적인 혁신에 집중하는 방식은 멋지게 성공했어요. 제가 본 시험 발사는 정말 인상적이었답니다. 표적 드론이 빠른 속도로 접근하자 C-위즈-2가 즉시 반응했어요. 포신이 부드럽게 움직이며 표적을 추적했죠. 그리고 발사. 하늘에서 작은 불꽃이 터지더니 드론이 즉시 떨어졌습니다. 직격이 아니었어요. 공중에서 터진 파편들이 드론을 격추시킨 것이죠. 보셨나요? 옆에 있던 엔지니어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든 스마트 탄약의 위력입니다. 정말 그랬어요. 전통적인 CIWS는 직격을 해야만 표적을 파괴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 새로운 시스템은 달랐습니다. 표적 근처에서 폭발하여 파편의 구름을 만들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이는 특히 작고 빠른 드론들에 대해 엄청난 이점이었답니다. 그 후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수출 잠재력은 엄청났어요. UAE는 시작에 불과했죠. 드론이나 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모든 국가 사실상 요즘은 모든 나라들이겠죠. 한국의 솔루션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검증된 성능, 경쟁력 있는 가격, 그리고 정치적 제약으로부터의 자유가 결합되어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만들어냈어요. 저는 한강변에 서서 석양을 바라보며 이것이 글로벌 방위 역학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구의 첨단 방위 시스템 독점 시대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한국 같은 나라들이 혁신과 결단력 그리고 똑똑한 엔지니어링으로 어떤 기술적 도전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죠. 강 건너편의 도시 풍경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드론들이 배달을 하며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계속해서 방어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요. 시위주의는 단순한 무기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방위 기술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상징이었어요. 작은 나라도 큰 꿈을 가질 수 있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증거였죠. 연구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젊은 연구원들과 마주쳤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선배님, 오늘 테스트 결과 보셨어요? 한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대답했죠.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다음 버전은 더 놀라울 거예요. 그녀가 자신감 있게 말했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들의 열정과 자신감이 바로 한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죠. 단순히 기술을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려는 의지였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연구소의 불빛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안에서는 엔지니어들이 계속해서 일하고 있었죠. 다음 도전을 준비하면서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개선,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열정이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보여준 성과는 전 세계 방위산업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요. 더 이상 몇몇 강대국만이 첨단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 아이디어와 기술력, 그리고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시위주의의 성공은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이 자신들만의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모두에게 더 안전하고 균형 잡힌 세상을 만들어갈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연구소 건물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가능성을 만들어냈고 희망을 만들어냈으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답니다.